그러다가 이제 개토 안에 계속 놔두게 되고 이제 음식물의 배급도 적게 하겠죠. 점점 이제 물도 줄어들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아사하는 사람들 나타나게 되고 모아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또 이제 조직적인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조직적인 반란이 거의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네요. 왜 반란이 없었어?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를 하면 그대로 저항하지 말자. 설마 우리를 다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데 나중에 그건 듣도록 하고. 간단히 말해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제 혈기가 넘치는 젊은이들 몇 명이 저항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항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군인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복이 없었을까요? 알고 우리가 이제부터 더 잘 얘네들을 감시해야겠다가 아니죠. 자칫하면 보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전체가 우리 종 자체가 종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나? 그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저항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면 적어도 우리가 멸절당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탄압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욥기라고 해서 욥기. 엄청나게 주인공이 고생을 하지만 끝까지 다 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그 메시지 아닙니까? 네, 욥기를 그렇게 후려쳐서 얘기하면 그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뒤로 빼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야기 나와서 그냥 계속 나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약간 IS에 밀려가지고 약간 지금 이제 우리 관심이 좀 멀어졌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돼요. 국가적인 단위에서 왜 그렇게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들한테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유대인들의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뭘 했냐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조직적인 저항을 했던 사람들을 최대한 찾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우리도 밟았을 때 꿈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영웅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그냥 받아줬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해갖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만큼의 공격이 있었을 때도 요만큼을 이제 되갚기 시작한 거죠.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지금 일종의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혹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있는 미 병사들이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이해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이건 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모아놨더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디로 추방을 하려고 했었냐면 실제로 마지막까지도 히틀러는 유대인들 싹 잡아서 죽여버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네 빨리 대책을 마련해와. 아무튼 간에 우리 안에 우리 위대한 아리아인들의 제국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안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안 돼. 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좀 집시들의 삶을 생각해보자면 집시들의 삶이 딱 보기에도 생산수단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건전한 시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계속 아래를 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네 해결책을 갖고 와봐. 했더니 갖고 왔었던 게 그 안에서 이제 두 파로 나눴어요. 추방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추방지로 이야기했었던 것이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전 바오밥 나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조직적으로 전부 다 추방을 시켜서 거기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다시는 지도에 못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의 문제는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었죠.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가라고 했을 때도 뭐 걸어서 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그 죽음의 행진을 시켰겠죠. 많이 죽었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추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싸웠었는데 결국엔 뭐가 되냐면 추방하지 않고 멸절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 네, 그래서 최종 해결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최종 해결이라고 이제 문구들이 이제 공개된 문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 해결 방안이 결국엔 뭐냐면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가 두 가지 종류의 수용소가 있는데 실제로 일을 시키는 수용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수용소가 있었고 어떤 수용소는 정말로 최종 해결책인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것만을 사용하는 그 용도로 만들어진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600만이지 실질적으로 200만, 300만, 400만 이상을 모아가지고 수용소로 계속 보내야겠거든요. 그럼 수용소에 매일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내리겠죠. 그럼 조직적으로 그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최종 해결이 죽이는 거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가스실을 사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총으로 쐈습니다. 재미있는 게 여러분 혹시 기요틴이라고 아세요?
기로틴, 그러니까 목 베는 거. 그때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사용했던 단두대. 거. 네, 단두대. 그 목을 베는 게 그게 우리가 보면 그 끔찍하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렸는데 눈앞에 기요틴이 딱 나타난다 하면 무섭게 느끼잖아요. 기요틴을 만들었던 기요틴 박사는 그거를 굉장히 인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죽였냐면 도끼나 검을 들고 사람을 쳤는데 이게 목에 잘 안 맞아요. 옆에 이렇게 빗나가기도 하고 머리 가죽만 벗기기도 하고 그게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1000명, 2000명씩 그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집행하는 집행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완전 취한 상황에서 그거를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럼 한 방에 안 죽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통스럽구나. 안 되겠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사람이면 고통 없이 빠르게 죽이자 해갖고 만든 게 기요틴이었던 것처럼 총살을 시켰더니 독일 병사들이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죽였어. 근데 일단 대열을 맞춰가지고 대열을 맞춰도 이쪽에 무릎 꿇고 있고 그런 사진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한 방에 이렇게 총을 쏩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그 다음 구덩이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앉히고 이것들이 많이 해봐야 하루에 10,000명, 20,000명밖에 사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계속 총을 쏘던 독일 군사들이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해.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하면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격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시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자동차, 디젤 엔진, 자동차의 배기구에다가 이제 샤워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회전을 시켜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그 배기가스로 말하자면 질직시켜서 죽이게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잘 안 죽어.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지클론비라고 하는, 지클론배라고 하는 저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 약은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 약은 뭐냐면 시아나수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산가리라고 하는 거 있죠. 청산가리. 네, 청산가리가 사실은 KCN 해갖고 시아나칼륨이거든요. 그게 이거 할까요? 여기서 과학을 싹 뺄까? 여러분 엄청 신난 것 같이 보이죠? 네, 지금 동력을 뽐낼 때는 항상 신나는데 마음껏 얘기해주세요. 간 줄여서 한번 해봐. 네. 청산가리라는 게 이제 독약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람이 죽게 되냐면 사람만 죽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생명체가 다 청산가리에 노출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청산가리를 먹게 되면 우리 위에와 닿으면서 청산가스가 생겨납니다. 시아나수소가 생겨나게 되고 참 여기 지금 판교에 있는 거라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공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셋만 못 알아듣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복용하게 되면 CM-이온이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되는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게 돼요. 그래서 청산가스를 마시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산소는 많은데 우리 세포가 산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군요. 네. 이해했어요. 근데 그렇게 죽는 거였어요. 방송 중에 제가 가끔 말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제가 혼이 나가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예. 그 시아나수소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배 같은 데 있는 쥐들을 한 번에 딱 없앤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모래에다가 HCN을 흡수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저 통을 그냥 까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겠죠? 그 가스에 중독돼서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가장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알아서 가스실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면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옷을 다 벗기고 시체에서 옷을 벗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옷을 벗은 게 편하니까 처음부터 옷을 벗기기 위해서 정말로 샤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전염병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샤워를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샤워할 거다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겠죠. 꽉꽉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지클론피를 그냥 샤워기 있는 그쪽에다가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청산가스가 나올 거고 사람들이 사망을 하겠죠. 아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에서 최종 전자의 수용체인 산소가 전자를 받지 못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최종 해결을 통해서 멸절을 하려고 했었고 절멸 계획을 세웠었고 실제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몇 가지 힌트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독일 군사들이 힘들어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죽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젠틀하게 얘네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리고 독가스로 죽는 게 그래도 다른 걸로 학대당해서 맞아 죽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군사들의 어떤 그 병사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을 그래도 편안하게 해줘야지. 이런 거 있었고. 이거 관련된 재밌는 건 많이 있어요. 그 치아나 수소를 결국에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지클론 B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 또 하버거든요. 그 하버?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던. 비료 만든 사람. 네, 맞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다고 모니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 하셔야 교훈은 청산가리를 먹지 말자. 근데 아직 그런가요? 저희가 좀 시간이 더 있으니까 네. 마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갑자기 이제 세계대전과 관련돼가지고 거기서의 이제 도덕성, 개인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문제의 도덕성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치콜롬비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홀로코스트를 인류의 도덕성에서 지워버리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왜냐면 인류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극단적으로 밑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못 본 척 하려고도 하는데, 그 많은 사상가들과 그 철학자들 나왔던 그 독일에서 그렇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왜냐면 독일인들은 그래도 사상적인 면에서나 도덕성에서나 항상 토론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 타이밍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타이밍에 히틀러는 사실은 죽이란 명령을 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 해결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걸 이제 평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지만, 만약에 유대인들을 수송해서 그 절멸 수용소로 보내는 그 수송하는 공무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공무원이 그걸 했겠죠. 수송 그 기차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태워서 저쪽으로 보낸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어떤 수치적으로만 봤을 거예요. 이 도시에 몇 명 정도가 있네? 그럼 몇 월 며칠까지 여기로 기차를 보냈다가 이걸 뭐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로 이건 보내자. 그런 수송을 책임을 담당한 사람이 전쟁 범죄자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한 악마 같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걸 이제 깡쌤이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악의 평범성 얘기보다 먼저 아이만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악의 평범성을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끝나요.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네네. 네.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설문조사 좀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미군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접 포로서 현장에서 포로들을 학대하고 이상한 나체 포즈를 취하게 하고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그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A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A고 또 한 가지 정말 성실한 사람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이름표를 매겨가지고 기차 태워서 계속 보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독일 공무원 B가 있습니다.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롤이었어요, 그 사람의. 근데 일단 알고는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어디로 내가 그렇죠. 쓰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어디 죽으러 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A가 더 나쁜 놈인가 B가 더 나쁜 놈인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A가 더 나쁜 놈인 것 같다 나는. 미국 병사. 미국 병사 현장에서 직접 학대했던 사람들 꽤 많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했으니까. 네, 직접 했으니까. 아니다. 내가 봤을 땐 B가 더 나쁜 놈인 것 같다. 600만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거의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둘을 비교하지 말고 B가 나쁜 악인이다 혹은 B가 나쁜 놈은 아니고 자기 롤을 했을 뿐이다, 이 두 개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B, 그 수송 책임자가 나쁜 놈이다 혹은 나쁜 놈은 아니다. 자, 나쁜 놈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수송 책임자가 나쁜 놈이다. 그럼 수송 책임자가 큰 책임은 없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의 인물에 있죠, 그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철도 수송 담당자가 바로 이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장교입니다. 나치 독일의 친위대 장교고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책임졌던 어떤 실무 책임자였어요. 뭐 퍼드레니만 했던 건 아니고 간부급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가장 스페셜한 어떤 임무는 뭐였냐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 수용소가 그때 당시 한 5개인가 7개인가 있었죠.
예, 그 정도 되는 학살 수용소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게 이 사람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자랑하기를 나는 500만 명의 유대인을 내가 다 열차를 태워서 보냈다. 라고 떠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을 거야, 그지? 그렇죠. 한쪽에 막 몰리면 안 되고 열차 시간표도 다 고려해야 되고 효율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거 워낙 열심히 그리고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훈장까지 받습니다. 나중에 철십자 훈장까지 받았고요. 직접적으로 유대인을 죽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유대인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죽음의 그 장소까지 몰아넣는 어떤 실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1945년에 독일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나치 협력자였고 군대에서 꽤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미로 도망을 갔었는데 약 15년간 도피 생활하던 도중에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드디어 이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체포해요. 그리고 1963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게 돼요. 이때 당시는 홀로코스트가 벌어진 직후였고 그때의 기억과 어떤 충격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때고 전범들이 이제 하나씩 두씩 붙잡혀서 처벌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 잡혀왔을 때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악마다. 그렇죠. 600만 명을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명한 미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던 철학자 한 분이 독일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을 인터뷰하러 그리고 재판 과정을 취재하러 날아갑니다.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미국으로 이제 도망와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던 그때 시절이라고 그래요. 1959년에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63년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뉴요커라는 잡지의 어떤 편집장 자격으로 이 사건을 취재하러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취재하고 아이히만이 증언하는 기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나 그 사람을 인터뷰했던 어떤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 사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책 이름이었구나. 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제가 아까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라는 게 이 책의 부제였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책의 내용, 즉 한나 아렌트가 이 사람을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한나 아렌트가 이 사람을 장기간 추적하고 취재했던 결과 이 사람의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사악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을 증오했던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악마가 아니었고 지극히 온순하고 가정적이며 또 훌륭한 직장 동료였다.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건실한 시민이었던 아이히만은 명령받은 일을 이행하는 것을 의무라고 느꼈고 유대인 전문가로서 그들을 수용소에 배분하는 일을 착실히 수행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악한 의도에 가득 차가지고 유대인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고 자기 삶을 규칙과 명령에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런 그냥 이웃집 아저씨, 착한 공무원, 또 집에서는 또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증언을 했어요. 실제로 수용소를 한번 방문했을 때 네.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한 거였잖아요. 네. 실제로 수용소를 갔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했었다고 해요.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롤을 다시 수행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일이 쌓여있었을 텐데 자기 일이니까. 네. 그런 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그래, 다들 너 나쁜 놈인데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으로 떠받들어줘요. 진짜 너 대단하구나. 너한테 맡기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잘 돼. 그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애국심에 뭉쳐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모토로 삼고 있는 그 일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겠죠. 과장은 역시 일을 잘해. 막 이랬겠죠. 네. 근데 요게 재판 과정에서 이제 아이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아이만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나요? 제가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일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만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 스스로 부도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도덕성과 아니면 집단 내에서의 내가 구성원으로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도덕성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한나 아렌트가 평가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보타주를 할 것이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국가가 시킨 대로. 그리고 상부에서 명령이 오는 대로 최대한 자신은 성실히 했을 뿐이지 자기가 어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증언을 했던 건 맞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사실은 경악을 했죠. 자기도 처음에는 자기도 유대인이고 사실 독일에서 학문 활동을 하다가 도망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경악을 하고서 그 사람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악한 행동을 한 건 맞죠. 그렇죠? 600만 명을 수용소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악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건 뭐냐면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즉, 그 행위가 아무리 괴물 같았다고 해도 그 행위자 자체는 괴물 같지도 않고 또 악마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특징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유의 진정한 불가능성이었다. 즉,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또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판적 사고 없이 조직의 명령에 그냥 복종하고 다수 의견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성향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정말 착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속해 있을 때 조직의 명령에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능적인 태도로 임했던 결과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의 가장 끔찍한 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한나 아렌트가 덧붙이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악행은 악해지기로 결심한 적이 없는 그런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아이히만이 평범한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연합군에 혹은 영국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병력 수송 담당자였다면 열심히 일을 했을 거고 훈장을 받았을 거고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겠죠. 그 사람이 미국의 증권가에서 일을 했을 때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일을 잘했다면 자기의 고객들한테 많은 돈을 벌게 해줬을 거고 칭찬을 받았겠죠. 국정원에서 일했으면 열심히 했겠지. 최사장님의 의견입니다. 예? 이해했어요.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하는지 이해했는데 사실 그런 거죠.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싶어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갖고서 다른 사람 평가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은 개체한테 집중한다는 거죠. 사실은 악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대부분 윤리에서 집중하는 건 뭐냐면은 개체에 집중하는데 아이만의 사례나 아니면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는 악함 아니면 우리가 부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그 롤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보타주를 해갖고 일부러 나태하게 일부러 뭔가 이게 뭐 기차끼리 충돌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뭔가 고장이 난 것들을 일부러 배분을 해갖고 좀 수송을 좀 못하게 막을 것인가 내가 아니면 그냥 아무튼 간에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도 개인적인 도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아이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만의 자리에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악과장이었으면 악과장이었어요. 악과장이었으면 각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못 참는 성격이라서 예. 원래 제가 조직 생활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조직 생활 뿐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덕실이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았어, 막 유대인들이 어디 가는지도 알고 다 알고 있어. 독실이는 철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철도는 아름답죠. 그렇군요. 그 기차 갈 때 그 소리. 절대 갑자기 매몰돼갖고.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을 것 같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테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수용소에 가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충격을 받은 다음부터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근데 그걸 눈으로 보고 목도한 다음부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되지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할 것 같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과학자를 생각할 때 매드 사이언티스트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저 사람들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포 없이 죽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근데 저는 그걸 눈으로 본 다음부터는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도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막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일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완전 완결무결하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마주치는 불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부딪히죠. 그렇죠? 네네, 잘못한 걸 요구할 때도 있고 그걸 목도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막 크게 문제 삼아서 뒤집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중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에 맞게끔. 근데 내 잘못이 아니니까 열심히 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욕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마 보내는 건 내 역할이고 거기서 무슨 잠시만요. 혹시 시간이 많이 돼서 하시는 거 갑자기 걱정되는데. 보내는 건 내 롤인데 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처우를 결정하는 건 내가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나에게 주어진 롤은 열심히 해야지. 그 얘기를 아마 이분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아마 아이였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꺼졌어. 5초씩 드릴게요. 5초씩 마지막 얘기 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정리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5초 줄게요. 5초. 그렇죠? 예.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주제는 좀 무겁고 우울한 주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기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도 없고 다들 나약하고 현실 속에 또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개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뭐 다른 철학자는 다른 식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떤 판단의 순간에서 자기가 잘 결정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냥 생각 덧붙이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밀그램의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이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걸로 기약을 하도록 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롤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악한 사람들을 타자화시켜가지고 나는 그러지 않고 제가 나쁜 놈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타자화시켜가지고 또 어떤 시대 상황을 좀 벗어나서 보편 윤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만 같은 경우에 그 시대적 상황 나치가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었으면 저 사람이 영웅이 됐을 거거든요. 동상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죠. 그 시대적 상황까지도 벗어나서 보편적인 인류 애적인 눈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공개방송 최고 이렇게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하면 개인적인 책임이다, 환경적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그냥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해서 생각하면
그 생활할 때 보통 나를 조금 바꾸고 싶거나 내가 좀 달라지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뭐 운동하시기도 하고 뭐 어학을 배우시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 환경적인 영향력이 나한테 크게 미친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은 내가 개선하기가 되게 힘든데 뭐 집을 가출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랑 뭐 내가 인연을 끊겠다 하지 않고서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데 환경적인 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좀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서 그 감독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이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 수용소에 가면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환경에서는 잘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해도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일이 잘 풀리거나 능률 있게 하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 말고도 환경적인 네, 이직하시고 가출하시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연도 끊으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어요. 개인적인 도덕성과 구조적인 도덕성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구조 안에서 그냥 열심히 착실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원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돌아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두 가지 도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좀 다채롭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최 사장님은 아이시만의 위치에 갔다면 바로 때려치고 UFO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된 내용은 왜 저희가 항상 시립간에 찌들리는지 아시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제 문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상품도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품을 많이는 준비 못했고 저희도 할 수 있나요? 뭐 하시든가. 근데 어쨌든 저희 그 지대노베아 책 2권이 한 3분 정도한테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선물입니까? 최 사장님의 선물 아닙니까? 중고나라에 못 팔도록 제가 사인까지 했습니다. 절대 팔 수 없어. 일단 보면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진짜 심도 깊은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이 오늘 했던 얘기 그러니까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이게 공개 방송으로 나가는 문제 때문에 토론도 같이 못하고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간단한 거 중심으로 한 3-4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원님께서 이름 공개해도 되나? 벌써? 내 인생 아니니까. 배병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의 도덕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조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구조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도덕성, 공공의 도덕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누가 한번 다 얘기하지 말고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예전에 이게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잠깐 뭐 작은 걸 썼던 적이 있어서 동일한 주제로 이게 교육에서 그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교도소에서도 저런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과 전쟁에서 학살이 발생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이 펼쳐지게 돼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복을 입고 있다던가 아니면 저기에서 감독관들은 이제 감독하는 미군의 군인 복장을 입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뭐 김도인, 최 사장 이런 인격이 지워지게 되고 미군의 군인 1명 아니면 내가 전쟁에 참가하는 책임자 1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하지 않았던 일탈 행동들을 하게 돼요. 남성분들 이제 예비군 훈련 가시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군복을 입히면 바로 행동이 이제 돌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희가 어려서부터 특히 한국은 획일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같은 교육과정, 같은 교복, 같은 규칙을 지킨다라는 거에서 통합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교육이 강화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공감 능력이 결여되거나 개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자세가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개념의 개성이나 개체성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개인들한테 창의력도 길러질 수 있고, 이런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개인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지 말아라.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이거 공개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독수님의 개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과학 교과서를. 과학 교과서. 네, 과학 교과서를 여러 개로 해야 된다. 네네네. 두 번째 질문. 이건 질문이 뭐야 이게? 사랑의 독실시. 라고 야근으로 못 와서 아쉽다며 제 아내가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분이 전해달래요. 이 뭡니까 이게? 넘어가고. 남자분이신가요? 예. 같은 분이 계속 보내는구나. 이거는 뭐 답변 안 듣겠습니다. 김도희님은 언제부터 섹시하셨나요? 뭐야 이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강의와 관련된 것들은 너무 많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다른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윤이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인문학 강의를 처음 접해보았도 오타가 있었는데, 처음 접하셨대요. 인문학 강의를. 지대너비아스의 이야기도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아까 인문학 강의를 왜 듣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주변에서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생소하게 와닿아서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대너비아 분들은 왜 인문학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누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인문학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셨는데, 그냥 인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워낙 다 인문학 하는데, 사실 서구 사회나 이런 데서는 워낙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 교양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뭐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부터 고전도 많이 읽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따로 인문학 교육이니 뭐 인문학을 공부하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워낙 그냥 교양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글들에 담겨 있는 사상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든가 관점들을 갖다가 공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저는 어떤 교양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교양을 왜 쌓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철학과 나왔지만 철학과 나오기 전과 철학과에서 조금 공부하면서 뭐 대학원 과정까지도 좀 가려고 노력했었을 때,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지금도 뭐 부족한 점이 많은 인간입니다만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진 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시야는 확실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잘 안 속게 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거 뻥 같은데? 저 관점 말고 다른 관점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하고, 이런 대안 같은 게 바로바로 좀 생각도 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살면서도 분명히 이점이 되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넓어졌다. 그렇죠. 예. 자연과학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더 세상이 막 디테일하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문학을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랬었고,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 효율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정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는 어렴풋이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잠깐 이름만 언급했던 하버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하버 보시법을 사용해서 질소 고정을 사용해서 비료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화학 비료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사실상 우리 모두는 그 사람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 질소 비료가 없었으면 이 정도의 인구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농업 생산량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애국자였고, 1차 대전 당시에 뭘 했냐면, 그 질소 비료라고 하는 건 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뇌부에게, 독일 수뇌부에게, 군 수뇌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우리 위대한 독일이 이겨야 되지 않냐. 그럼 독가스를 만들자. 독가스를 사용하자. 내가 만들어줄게. 지클로비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엔지니어들은 혹은 이공계 쪽, 그러니까 저를 좀 대표해서 이런 이공계 쪽의 사람들은 난 그 시켰으니까 했을 뿐이야. 난 최대한 효율을 위해서 했어. 그리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같이 중립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거든요. 사실 그건 눈을 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저도 사실 그랬었지만 내 행위의 결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유들을 개개인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 강의와 오늘 강의가 이게 딱 일치하는 건 아니고 약간은 좀 이제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각자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거잖아요. 그때 큰 줄기로 봤을 때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 뭐가 있냐면요, 이건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편적으로 악이라고 규정지었던 집단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것의 경우에는 더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통해, 이 사람들은 상식이 부족해 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을 때 저쪽에 대해서 누가 다른 것들을 제시를 해주면 그 사람이 돼서 생각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많이 실패하죠. 많이 실패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다양성에 대한 아까 인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좀 공감이 왔었던 게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썩은 사과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할 때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까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공개 방송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규모였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더 작은 규모가 계속 유지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만남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